네, 팩트체크 오늘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를 다루겠습니다. 어제 인천에서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나온 청년 2명의 손가락이 축제 차량에 의해서 절단됐다는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축제 차량이 반대 집회 참가자를 덮쳤다는 기사까지 나왔었죠.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대영 기자, 사실관계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절단 사고가 있었던 건 맞나요?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자극적인 영상이 선전적인 제목을 달고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작 반대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절단 사고가 아니라는 점을 온라인에서 알렸습니다. 어제 2명의 청년이 집회 도중에 서행하는 퀴어 축제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혹은 범퍼를 붙잡아서 이동을 막았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차량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이 손에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들 외에도 행사 차량에 뛰어드는 시위자들의 모습이 여러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절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 경과는 확인이 됐나요? 네, 이들은 출혈이 있어서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신경과 인대가 손상이 됐다면서 행사 차량과 경찰 대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체증 자료를 갖고 있는 경찰의 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차량에 무슨 장치를 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되는데 체증 영상이 확인이 되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굉장히 서행을 했어요. 이제 이거를 못 가게 할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고 반대편이니까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돼가지고 그 당시 동영상 자료가 좀 확인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지난주에도 성소수자 축제를 반대하다가 차량에 깔렸다 이런 거짓 정보가 돌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주 동성애 축제 차량에 반대 시민이 깔아 뭉개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인터넷 기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근거가 바로 저 뒤에 사진입니다. 한 남성이 트럭 밑에 누워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걸 영상으로 보면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이 남성이 오히려 멈춰선 트럭 밑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네. 이를 경찰이 말리며 나오라고 설득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덮친 게 아니라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없이 사진만 보면 충분히 좀 차량이 덮친 걸로 오해할 만한데요. 네, 그래서 결국 잘못된 정보들은 온라인 기사로 수정이 다시 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트위터 상에서는 허위 정보들이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간베스트와 트위터에서 사람이 깔렸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잘려도 행사가 중요하냐라는 혐오 표현으로 소재로 삼아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건 문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트위터에서 퍼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금액이 전혀 다른 글도 있어서 뭐가 맞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팩트체크팀은 온라인에서 알려진 역대 청와대 업무 추진비가 과연 사실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수치들이 맞는 겁니까? 아닙니다. 단위부터가 틀립니다. 기획재정부의 연도별 감사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청와대 업무 추진비의 총액은 299억 6,630만 원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1,641만 원이 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청와대 전체에서 쓴 거라는 거죠? 네,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경호실 혹은 경호처에서 쓴 돈입니다.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전까지인 2013년에서 2016년 4년을 보겠습니다. 총 214억 1,100만 원입니다. 일일 평균 1,466만 원 꼴입니다. 온라인에서 알려진 액수와 차이가 큽니다. 네, 그러면 지금 청와대는 어떤가요? 네, 기획재정부 결산 자료는 월별 사용 실적까지는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현 청와대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임 이후의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호처를 제외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쓴 돈입니다. 2017년 5월 10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417일간
75억 7,693만 원이 쓰였습니다. 하루 평균 1,817만 원입니다. 경호처 업무 추진비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온라인에서 퍼진 금액들은 뭐 전혀 사실이 아닌 거고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썼네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특수활동비와 다르게 업무 추진비는 줄어들 수가 없다. 줄었다면 일을 안 했다는 뜻이라고 답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용처를 밝히고 쓰는 돈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적은 금액을 썼다고 좋다고만은 볼 수 없고 또 반대로 더 많이 썼다고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써서 업무 효율을 높이자라는 취지의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써야 한다 이런 지침은 있습니까? 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업무 추진비를 쓰려면 목적과 일시, 장소, 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쓸 경우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적어야 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언제 어디에 썼는지를 다 밝혀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네. 클린카드라는 이름의 정부 구매카드로 사용을 합니다. 법인카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클린카드는 의무적 제한 업종, 다시 말해서 유흥과 위생, 레저, 사행, 기타, 성인용품, 총포류 업종에서는 결제가 안 되도록 원천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업무 추진비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열심히 예, 주말에 시끄러웠던 것이 또 있습니다. 우유 논란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이게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하루에 우유 석 잔 이상을 마시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런 논문이 발표가 됐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유를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걱정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김필규 기자는 해외 출장을 가 있어서요. 2주일 동안 김진일 기자가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일 기자. 네. 예. 자,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제가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네. 좀 짚어드리죠. 네.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우유 석 잔 이상을 먹으면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논문이 나오자마자 인터넷엔 뭐 저런 자극적인 기사로 도배가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뭐 조기 사망 2배 증가한다고. 여자분들만. 네, 여자는. 예. 그리고 과하면 심장병 유발. 좀 제목만 봐도 정말 자극적인 이런 기사들이 도배가 됐습니다. 예. 뭐 이 기사를 읽은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 이제 빵 먹으면 우유 대신 물 마셔야겠네. 예. 우유는 끊어야겠다. 자기는 한 통씩 먹는데 난 곧 죽겠네. 뭐 예.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대체로 앞으로 우유를 좀 먹지 않아야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 논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이게 스웨덴 웁살라 대학이라는 곳에 칼 미켈슨 교수가 연구를 한 것인데요. 예. 지난 20년 동안 여성 6만 1,000명, 11년 동안 남성 4만 5천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석 잔 이상의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특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성의 경우가 더 심했는데 우유를 먹지 않은 사람의 2배나 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런 댓글이 붙었던 거였군요. 네네. 예. 그런데 연구진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뭘까요? 이 연구진이 주목한 게 갈락토스라는 물질인데요. 예. 이 갈락토스는 유당의 일종입니다. 특히 뇌 발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
유당도 당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주장입니다. 예. 일부 동물 실험에서 체내 화학 물질의 불균형이나 염증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골다공증을 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예. 다만 이 갈락토스가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유를 우리가 한두 해 마신 것도 아니고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인류들이 마셔왔단 말이죠. 근데 네. 갑자기 이렇게 우유가 사망률을 높인다고 하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잘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궁금해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이 논문의 연구 방법이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예.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려면 이 논문을 직접 연구한 사람에게 접촉해 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예. 저희가 칼 미켈슨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더니 답변이 왔습니다. 아, 바로 답변이 오던가요? 예, 예. 다행히 빨리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하나의 연구만으로 권장 섭취량을 바꿔서는 안 된다. 예.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말을 했는데 자신이 내놓은 논문 이 결과만으로 우유를 안 먹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다른 많이 답변이요. 마시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많이 마시지 않아야 되는 자신의 결과는 나왔지만 예. 이것이 하나의 연구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한국 상황은 어떤지 좀 물어봤어요. 예. 한국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하루 한 잔도 채 마시지 않는다는 점을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우유 섭취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스웨덴과 한국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연구 때문에 우유를 먹지 않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예. 나름 자기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럼 우리 언론이 좀 너무 과다하게 반응했다는 얘기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앞서 기사 제목도 보셨죠. 좀 우유 석 잔 이상을 자극적이긴 먹으면 합니다. 좀 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 논문을 가장 먼저 보도했던 게 영국의 인디펜던스지라는 건데요. 예. 그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시죠. 예. 이 기사는 절반 이상을 이 논문에 대한 반박이나 한계를 지적을 했는데 연구 결과가 음식의 권장 섭취량을 바꾸도록 할 만큼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는 연구자의 인터뷰를 실어줬고요. 예. 또 따옴표 다음으로 따서 이렇게 아주 실어줬군요. 예. 단 한 번의 연구로 모든 사람에게 일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실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좀 수렴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우리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네. 우리 언론이 좀 신중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 많이 지적받아오곤 했습니다. 네. 인디펜던스 보도 태도를 보니까 금방 그게 또 비교가 되는군요. 사실 이런 맞습니다. 연구는 한 번 나오면 계속해서 보강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수의 연구가 한 가지의 결론을 냈을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래서 이 팩트체크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좀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네.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우리 지금까지 보면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 연구자도 그걸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이 연구가 우유 석 잔 이상을 먹으면 그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걸 자기도 한계를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또 자기는 이 연구가 틀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다만 우리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우유를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전문가 싱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우유가 주는 이득이 훨씬 많아요. 특히 성장기 이런 데는 당연히 마셔야 되는 거죠. 우유에서 취하는 칼슘에 의해서 오는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조돼야 될 부분이죠. 예. 전문가들은 우유가 좋지 않다라는 논문은 명확하지 않지만 우유가 좋다는 논문은 많이 축적돼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우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다공증에 우유가 도움이 되느냐, 칼슘이 많으니까, 아니면 그 반대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채식주의자들은 우유를 안 드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맞습니다. 이분의 그 미켈슨 교수인가요? 이분의 연구도 원래 골다공증에서 비롯된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칼 미켈슨 교수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유를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이 해소되는가라는 것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구를 진행해 봤더니 오히려 그 반대로 골다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더 악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나온 내용이 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사망 위험이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근데 그건 또 다른 논쟁거리인데요. 네. 아무튼 이분의 연구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네네. 팩트체크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저희가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예, 골다공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네, 물론 네.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네.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예, 김진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야 본전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해서 먹지 않으면 탈이 나기 쉽다는 의미인데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돼지고기를 바싹 구워 먹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퍼지면서 정말 그런 건가 하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네, 그동안에 뭐 보도도 많이 됐지만 돼지고기 잘 구워 먹어야 한다는 건 기생충 때문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특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요. 지금 이제 보실 텐데 갈고리 촌충과 그리고 그 유충인 유구낭미종충입니다. 예. 다 큰 것은 이제 길이가 지금 보신 것처럼 꼬불꼬불해서 한 2m에서 3m 정도나 되는데요. 예. 이것이 사람 몸속에 있다가요. 대변을 통해서 알이 밖으로 나오고 이제 돼지가 또 그거를 먹게 되면은 또 그게 돼지 몸속에서 자라서 돼지의 장을 뚫고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그 돼지가 이제 도축이 된 후에 돼지고기를 사람이 다시 그 돼지고기를 먹게 되면은 장 속에서 기생충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예. 자, 이게 그냥 가만히 장 속에만 있으면 되는데 심장이나 뇌로 이동해서 시력을 잃게 하거나 간질 발작을 일으켜서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예. 예. 이 기생충은 그런데 이제 77도 이상의 불로 가열을 해야 죽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고기를 바짝 익혀 먹어야 한다. 그런 예.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아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는 꼭 익혀 먹을 겁니다. 근데 왜 안 익혀 먹어도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는요. 기생충 전문가의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구낭미충 방류됐어요. 우리나라 돼지에서 선모충이 그러니까 야생이 아니라 키우는 돼지가 선모충을 갖고 있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1960년이나 70년대만 해도 인분을 돼지 사료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80년대에 들어서는 사육 시스템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돼지들이 기생충 감염의 근원지인 하수구물을 먹는 게 다 차단이 됐고요. 예. 또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은 전국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이제 인분을 먹는 돼지는 없고 100% 사료를 먹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겠죠. 뭐 설마하니 지금까지. 예. 예. 그리고 사실 또 어찌 보면 인분을 또 확보를 해서 관리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들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있을 건데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요, 1989년 이후에는 유구낭미충에 감염된 돼지를 발견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또 대한기생충학회 논문에서도 1971년까지만 해도 한국인 몸 1.9%에서 발견됐던 이 기생충이 점차 줄어들어서요, 2004년에는 아예 사라졌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하긴 뭐 2004년이면 10년밖에 안 된 일이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제가 좀 불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기생충 위험이 없으니까 덜 익혀 먹어도 된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레스토랑에서는요, 돼지고기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핏빛이 약간 비치는 정도의 상태로 음식점에서 내놓는 메뉴들이 많습니다. 예. 사실 외국에서도 그런데 이 먹어도 괜찮느냐 이런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예.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니스트인 프랭크 브루니는요, 자신이 이 미디엄 레어 돼지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꺼린다. 내일 아침에 먹어도 멀쩡히 일어날 테니 먹어보라고 권한다는 컬럼을 쓴 적도 예.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할 수 있습니까? 하루만은 아니겠지만 예. 뭐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얘기했겠죠. 예. 그리고 또 영국 가디언지도요, 음식 평론가들이 핑크빛 돼지고기, 그러니까 약간 덜 익은 돼지고기를 선호한다. 그래서 많은 레스토랑이 이런 고기를 내놓고 있다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니까요, 2011년에는 미국 농무부에서 새로운 돼지고기 요리 기준을 아예 내놨는데, 예. 섭씨 71도로 3분간 가열해야 한다고 했던 당초 기준을
62도로 낮췄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육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즐길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예. 돼지고기 집에 가서 덜 익혀 먹어도 됩니까? 핏빛이 비칠 정도로 먹어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전문가 이야기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균들은 다 있어요. 뭐 문제가 된다면 뭐 포도상구균 같은 균이 있는데 덜 익혀 먹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혀서 먹는 것이 중요해요. 아, 결국은 그래도 익혀 먹어야 된다는 얘기군요. 예, 그러니까 꼭 기생충 말고도 다른 요인을 고려할 부분이 많다라는 건데요.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덜 익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는 잘 관리된 환경에서 제대로 유통된 돼지고기를 썼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 겁니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나 칼의 위생 상태, 또 뭐 불판 상태에 따라서 식중독 등 다른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하는 거죠. 예. 그러니 모든 고기가 그렇듯이 잘 익혀서 드시는 게 일단은 좋고요. 다만 의도적으로 너무 태울 정도로 익히거나 혹시 덜 익힌 상태로 드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예. 그 인터넷상에 보면 김필규 기자의 별명이 똑필기우드군요. 아무리 똑필규 기자가 얘기하는 거라 하더라도 예. 정말 믿고 오늘부터 가서 그렇게 먹어도 나중에 혹시 뭐 어디 아프면 책임질 거냐라는 얘기 들으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그러실 것 같아서 화면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잠깐 좀 보시죠. 예. 본인입니까? 예, 오늘 예. 점심 때 이제 저희 팩트체크 팀이 돼지고기 집에 가서요. 실제로 고기를 각 부위별로 구웠는데 미디엄 레어 정도, 그러니까 살짝 덜 익힌 정도로 해서 예. 고기를 구워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먹었습니까, 다들? 예, 이제 예. 조금 있으면 이제 화면으로 나올 텐데, 예, 저를 포함해서 저희 팀들이 다 먹어봤습니다. 예. 사실 뭐 오늘 그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인턴 기자들인 것 같은데 강제로 먹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본인의 확실한 동의를 받고 같이 예. 시식을 한 거였고요. 일단 뭐 미각은 좋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예. 오늘 다룬 내용이 뭐 학문적으로 이게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라 뭐 제가 책임을 지겠다까지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예. 혹시라도 뭐 주말 동안 아니면 앞으로도 저한테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 같이 밥 먹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전 누굴까요? 예, 팩트체크를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 운전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 이 말이 어제 오늘 상당히 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 누가 한 얘기냐 하면 대한항공의 대표이사인 조양호 회장의 얘기였는데 대한항공의 한 부기장이 올린 SNS 글에 조 회장이 이런 댓글을 달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아무리 요즘 자동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뒷얘기 겸 팩트체크할 것이 몇 가지 좀 있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SNS에 기업 회장이 직접 댓글을 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 본인이 단 것은 맞습니까? 예, 대한항공 측에서는 회장 본인 댓글이 맞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사흘 전에 이제 대한항공의 말씀하신 대로 김모 부기장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보통 비행기 타기 2시간 반 전까지는 출근을 하는데 가서 이제 그날 항로나 날씨, 뭐 가야 될 공항 정보 등 많은 양의 문서를 읽어야 한다. 그래서 상당히 할 일이 많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린 거죠. 예. 그러자 어제 새벽 4시 반에 이제 운항관리사가 다 브리핑을 해주고 기상 변화도 회사가 다 분석해주고 조종사는 곤지, 노곤지, 그러니까 갈 거냐 말 거냐만 결정을 하는데 뭐가 힘드냐.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쉽다는 댓글이 이 글에 달렸던 겁니다. 예, 예. 뭐 2시간 반 동안 읽는 것도 새로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다 이미 맨날 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올라오기도 했는데 예. 아무튼 이 댓글을 이제 단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마저 보시면은요, 결국은 아주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한 건데 이 글을 보면 좀 이 부기장의 과시가 좀 심하다. 마치 대서양을 최초로 무착륙 횡단한 린드버그 같은 소리를 한다 이런 내용을 이어서 적었습니다. 예, 예. 실제 그 요즘 여객기들이
자동화가 많이 돼 있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초창기 장거리 여객기를 보면은요, 조종사와 부조종사, 기관사, 항법사에 이제 무선통신사까지 총 5명이 조종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차례차례 자동화가 되면서 이제는 기장과 부기장 이렇게 2명만 남게 된 거죠. 예. 실제 현직 기장에게 물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뉴욕까지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면은요. 그중 12시간 정도는 자동 운항으로 간다고 이야기를 예. 했습니다. 그럼 뭐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으로 가니까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조 회장은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자, 실제 자동 운항 중에 그러면은 기장의 역할이 정말 미미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그 의견은 좀 달랐습니다. 예. 운항 중에는 급격한 기류 변화나 터뷸런스에 의해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운항 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일 긴장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착륙 때거든요. 조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점이고 긴장도는 최고조로 달하는 해가 바로 그때이고. 예. 자동 운항 중이라고 해서 이렇게 긴장을 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 근데 예. 왜 저 이착륙할 때 예. 제가 예전에 어느 그 영화를 봤더니 비행기가 테러를 당해서 예. 기장하고 부기장이 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승객이 나와서 예. 아무것도 모르는 승객이 나와서 공항 관제탑에 이렇게 지시를 받으면서 자동으로 착륙을 하던데. 예. 그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 그 영화 내용은 틀린 게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이륙 같은 경우에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직접 진행을 하는데요. 일정 고도에 오르기까지. 예. 착륙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날 기상 상황이나 공항 상황에 따라서 역시 수동으로 착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사실 이게 크게 논란거리로 될 만한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실 조종사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수백 명 승객의 목숨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예. 받는 스트레스도 물론 조종사들이 주장하는 것은 많이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즉 이제 앞서 댓글에서도요 린드버그와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 또 그 분 앞서서 보면은요 실제 이제 주요 항공사고를 보면은 예. 80%가 이착륙을 할 때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보면은 조종사 과실인 경우가 53%로 가장 많았는데요. 예. 그래서 안전과 관련해서 조종사 과실인 경우 조종사 역할이 그만큼 결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한 취업 사이트에서 매년 조사하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 있었습니다. 예. 이 순위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 조종사가 3위에 올라 있습니다. 예. 군인과 소방관 다음이니까 조종사들의 업무가 간단하다고 보기 힘든 그런 대목인 거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앞서 댓글에서 린드버그와 비교하는 부분이 또 있었죠. 실제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이제 린드버그가 대서양 횡단할 때 탔던 비행기 조종석이고요. 예.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최신 에어버스 380의 조종석입니다. 예. 물론 모든 것을 혼자 했던 린드버그 때보다는 지금 많이 편해진 거겠지만 이 장비들, 지금 보시는 이 장비들 다 이해하고 또 훈련받고 그렇게 돼서 한 사람의 부기장이 되는데 보통 8억에서 10억 원 정도가 듭니다. 예. 부기장이 된 이후에도요, 1,500시간의 비행 경력을 쌓아야지 기장이 비로소 되는 거니까,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저 갈 거냐 말 거냐 버튼만 누르는 자원들이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예.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조양호 회장이 그걸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사실 지금 배경이 좀 있죠. 예. 최근 이제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종사 노조와 또 사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예. 노조는 다른 나라 조종사에 비해서 지금 처우가 열악하다. 게다가 지난해 적자가 났는데도 조 회장은 임금을 37%나 올렸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춰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고요. 예. 사측에서는 그 말은 틀렸다. 회장의 임금은 6%밖에 오르지 않았다.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귀족 노조가 오히려 억지를 부린다라고 맞서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37%가 맞습니까? 6%가 맞습니까? 그것도 팩트체크할 사항인 것 같은데. 예, 회사 측에서 확인한 바 그리고 이제 37%라는 거는 일부 매체에서 잘못 분석한 걸로 밝혀졌고요. 그런가요? 예, 그건 6%가 맞는 것으로. 뭐 대한항공 노조에서도 그건 인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37%는 상징적으로 주장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승객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안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팩트체크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가슴에 원래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태극기를 붙이는데 태극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네. 뭐 물론 또 비행기가 내릴 때도 아까 잠깐 봤는데 이 분명히 1호기 전용기인데 이 전용기에도 태극기가 없습니다. 태극기가 없죠. 네, 3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태극기 배지가 사라졌다는 주장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정상회담을 할 때 항상 달았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팩트체크팀은 유튜브와 트위터 등에서 잘못 알려진 내용, 그중에서도 조회수나 공유수가 많은 것들을 위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정상회담 때 늘 태극기를 달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달았던 적도 있고 달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 기록관과 보도 사진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 결과는 그랬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사진은 2005년 한미정상회담 때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그리고 세 번째는 2013년 한미정상 때 사진입니다. 배지가 다 없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11월 한미정상회담 땐 배지를 달았습니다. 네, 근데 미국 대통령들은 전부 성조기 배지를 달고 있네요. 저 사진들은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평소에도 네. 옷깃에 배지를 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1년 한미 정상회담 때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조기는 또 없습니다. 우리나 미국이나 외교상으로 꼭 달아야 한다라는 관례나 원칙,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G20 같이 많은 국가의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때 주최 측이 구분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 달기는 합니다. 네. 대통령께서 다니시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공식 네. 수용원이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그만 그 태극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 경우는 저희 대표단을 식별하기 위한 거지 그 기장에 이렇게 뭘 대통령께서 다셔야 되는 건 그런 의무나 규정은 없고요. 네, 그리고 어제 평양국제공항에 내린 전용기에 태극기가 없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확인이 됩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살펴본 내용도 볼까요? 네, 지난주에 나온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남과 북은 이번 정상회담 준비의 일환으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비무장지대에서 경계에 쳐서 10개를 시범 철수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하는 문제를 토의하게 됩니다. 사실상 유엔군 사령부 해체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네, JSA 비무장과 GP 철수는 유엔사 해체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합의가 발표된 뒤에 온라인에서 이런 내용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법 전문가들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물론 개인적 견해를 이렇게 밝힐 수는 있겠지만 사실관계만을 따졌을 때 두 사항과 유엔사 해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습니다. 정전협정의 취지 자체가 비무장입니다. 또 종전선언, 나아가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유엔사를 해체할 수 없습니다. 유엔사는 1950년 안보리 결의 84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효로 하는 새 결의나 새 조치가 안보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남북이 합의한 건 유엔사와 남북이 비무장화를 협의한 뒤에 추진한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확인한 내용도 좀 볼까요?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선 말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녁 때도 뉴스 나올 거예요. 이 장면을 빼버렸습니다. 생중계에선 다 있었는데 이 장면이 편집본에선 다 빠졌습니다. 정말 문재인의 정신 건강이 지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건 대체 뭔 얘기인가요? 네, 어제 평양국제공항에서 도착한 뒤에 환영회 모습을 한번 보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연단에서 반대쪽을 향했다가 김여정 부부장의 안내를 받고 돌아섰습니다. 이게 대통령의 건강 이상 징후이고 방송사들은 편집을 해서 이 장면을 다 보도에서 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 JTBC를 포함해서 지상파 3개사, 종합편성 채널 4개사, 보도 채널 2개사는 메인 뉴스, 저녁 뉴스에 모두 이 장면을 보도를 했습니다. 결국 건강 이상설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지난 대선 때에도 이런 루머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포자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네, 종부세를 강화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소셜미디어에는 이런 사진들이 퍼졌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단지 두 곳인데 종부세 폭탄이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는 내용입니다. 정부 정책의 반기를 들고 이를 선동하는 플래카드가 휘날리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도 나왔습니다. 팩트체크팀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사진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은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북은 핵폭탄, 남은 세금폭탄, 불안해서 못 살겠다라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오늘 오후에 저희 팀이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아무것도 걸려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저 왼쪽 사진에 있는 현수막은 뭔가요? 저희가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보니까 네. 2007년 종부세 논란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과거 정부 때의 사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서 종부세와 관련된 현수막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년도 넘은 사진인데 마치 최근 거인 것처럼 이제 확산이 된 건데 또 다른 사진도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두 가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강남구 압구정동 한 아파트의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실은 기사입니다. 살자니 종부세 폭탄, 팔자니 양도세 폭탄이라면서 입주자 일동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것도 10년 넘은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오늘 현장의 모습인데 현수막이 없습니다. 네. 관리사무소는 현수막을 걸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가 필요하다면서 안 그래도 오늘 현수막이 걸렸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원까지 있었고 이런 사진까지 이제 확산이 될 정도로 그만큼 종부세 폭탄이냐 아니냐 논란인 건데 언론 보도들도 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개편안으로 부과하는 기준이 낮아졌느냐, 두 번째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입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종부세 부과 기준이 낮아진 게 맞습니까? 이게 낮아지면 그 대상자들도 많아졌습니까?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1주택자 9억 원 초과고요. 다주택자 합산 6억 원 초과입니다. 앞으로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건 세율입니다. 2017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집을 가진 사람은 모두 1,331만 명,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 명, 전체의 2%였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을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13억 원 정도입니다. 즉 기준은 그대로고 다만 최근에 집값이 올라서 앞으로 이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9억 원이 실제 집값이 아니라면 앞으로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1주택자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가 13억 원이면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18억 원이면 연간 10만 원이 늡니다. 23억 원이면 106만 원, 34억 원이면 357만 원, 50억 원은 867만 원, 102억 원은 2,480만 원, 181억 원이면 5,762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 최소 세율 구간에서 50만 원가량, 최고 세율 구간에서 1억 1,500만 원 정도가 증가합니다. 2007년 발표된 통계를 보면 시세 13억 원에서 18억 원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의 74.5%였습니다. 반면에 최고 세율에 해당하는 사람은 84명 뿐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하면 말랑말랑하고 아카시아 꽃 향기가 나고 고소하면서 하늘 땅만큼 맛있어. 예, 뉴스에서 참 여러 가지 한다고 하실 것 같습니다. 바나나가 이렇게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그 필리핀에 바나나 전염병이 돌아서 수확량이 확 줄어서 국내 판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이러다 아예 바나나가 멸종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럴 뻔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 다음 세대는 바나나를 못 먹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건지 오늘 팩트체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오늘 뭐 목요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가벼운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일본 그 NHK에서도 바나나가 사라질 가능성을 보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저께였는데요. 국제뉴스에서 곰팡이균으로 인해서 바나나 나무가 시들어버리는 신파나마병이 동남아에서 유행하고 있다. 특히 필리핀 최대 산지인 민다나오 섬의 5분의 1이 여기에 감염됐는데 생산량도 20% 이상 줄었다. 근데 현재 마땅한 대책이 없어서 5년이나 10년 후에는 세계의 식탁에서 바나나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처럼 멸종 우려까지 나오는 거는요.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한 차례 전 세계 바나나가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사라질 뻔한 적이 있다. 좀 아까 신파나마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신이 아니라 그냥 파나마병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데요. 원래 이제 1960년대까지 전 세계에서 재배되던 바나나 종류는 그로미셸이라는 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곰팡이가 이제 물과 흙을 통해서 뿌리를 감염시키는 파나마병이 퍼지면서 전 세계 농장에서 바나나가 말라 죽기 시작했습니다. 예. 한때 미국에서는 바나나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요. 지금 들으시는 것처럼 We have no banana. 우리는 바나나가 없다. 이런 노래가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이거 어디 있습니까? 유튜브 같은데? 아니,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가 나서요. 예,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예, 아무튼, 예. 결국 이제 1965년에는요. 그로미셸 바나나에 대한 상품화가 완전히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럼 지금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그로미셸이 아닌 완전히 다른 종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 파나마병에 잘 견디는 캐번디시라는 품종을 발견해서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이후에 보급이 됐습니다. 과거에 먹던 이 그로미셸은 멸종까지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 건데요. 예. 손앵커 혹시 그로미셸 바나나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몽키 바나나 먹어봤는데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완전히 옛날에 있었던 바나나여서요. 몽키 바나나도 맛있는데. 예. 예, 근데 이 그로미셸이 지금 이제 많이 팔리고 있는 캐번디시보다 맛과 향이 훨씬 더 좋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세대는 이제 맛보기가 힘들게 된 거죠. 1990년 파나마병의 변종인 그 신파나마병이 대만과 필리핀 지역에 나타나면서요. 새로 나온 이 캐번디시마저도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다른 과일은 병이 한번 돈다고 이 종 자체가 이렇게 뭐 멸종된다든가 하는 거는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바나나가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거는 재배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원래 야생 상태의 바나나는요. 크고 아주 딱딱한 씨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먹기가 아주 힘듭니다. 예. 그러다가 씨가 없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요. 이걸 식용으로 만들었던 건데 바나나는 사실 나무라기보다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수확하고 나면은 밑동을 잘라서 다시 줄기가 자라게 하는 방식으로 키우고요. 예. 또 새로 심을 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만 잘라서 옮기면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이게 씨로 번식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전적으로 한 농장에 아주 똑같은 것들만 있어서 병충해가 한번 휩쓸면은 전멸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그럼 캐번디시를 찾아낸 것처럼 또 다른 종을 이게 병충해에 강한 거 이렇게 찾아낼 수는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도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로 바나나 구하기, 바나나 세이브 컨소시엄이 국제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소속된 국내 연구진에게 지금 연구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것 중에 대체할 수 있는 걸 찾는 거랑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캐빈디시를 개량을 해가지고 병충해 저항성을 갖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두 가지 쪽으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품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걱정이 되네요. 현재까지 대체물이 없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안 그러길 바라지만 지금 갑자기 확 그럼 전염병이 퍼져버리면 바나나를 못 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도 지금 이제 신파나마병이 현재 상황에선 동남아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결국 이 전염병은 사람이 옮기는 거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중남미로 퍼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예. 그래서 이 최후의 전쟁을 뜻하는 아마겟돈과 합쳐서 바나나겟돈이 조만간 펼쳐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예. 앞서 봤던 만화 영화에서처럼요. 바나나가 귀해져서 정말 한 입만 먹고도 감격하는 상황이 돌아오지 않도록 빨리 연구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사실 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바나나 못 먹었습니다, 거의. 그 집에 혹시 이게 한 덩어리 들어오면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장롱 속에 이렇게 따로 뒀을 정도였었는데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에 페트병 에어컨이라는 게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으로 잠시 보시죠. 네, 저렇게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창문에 붙이기만 해도 실내 온도를 5도 내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50만 회 이상 조회되면서 획기적인 발명이다, 에어컨이 필요 없겠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페트병 에어컨이 정말 가능한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면서 체크해봤습니다. 김필규 기자, 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 매체에서도 소개가 많이 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전기를 쓰지 않는 에어컨이라 그래서요. 에코쿨러라는 이름도 붙었는데요. 국내 신문을 비롯해서 각 방송사 아침 프로그램에서도 이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소개를 했고요. 또 직접 실험까지 하면서 실제 방안 온도가 5도 이상 내려가더라라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화면을 보니까 무슨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추울 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입을 벌리고 바람을 하고 불면은 더운 공기가 나오지만 오므리고 불면은 시원한 바람이 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와 비슷한 효과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물리 법칙이 있습니다. 일단 베르누이의 원리에 의해서요. 페트병 같이 이제 넓은 통로를 지나던 공기가 좁은 통로를 만나면은 흐름이 빨라지면서 압력에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러다가 이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게 되면은 갑자기 팽창되면서 공기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데 바로 이거를 줄 톰슨 효과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에어컨이나 냉장고에서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네, 에어컨이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라면 페트병 에어컨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별로 효과 없는 장치예요. 근본적으로는 압력을 대기압보다도 수십 배 정도 높이 해야만이 겨우 냉각 효과가 생겨요. 선풍기 불어봤자 100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복잡하게 만들고 하지 말고 그냥 문 열어놓는 게 더 시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는 맞는데 실생활에서 부는 바람 정도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투페이즈라는 과학 블로거가 처음 지적을 했었는데요. 줄 톰슨 효과에 따라서 1기압, 대기압의 압력차가 생길 때 내려가는 온도가 0.2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앞서 화면에서처럼 5도까지 온도가 내려가려면은 무려 25배의 압축 공기가 필요한 건데요. 자, 이거는 태풍 매미, 초속 한 60m 정도 되는데 이 태풍 매미급의 바람이 불어도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선풍기보다 센 바람을 페트병에 일부러 흘려보낸다고 하더라도요, 온도를 고작 0.00008도 내리는데 그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임춘택 교수도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냉각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었던 건데, 다만 그렇다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어떻게 온도를 급격하게 내릴 수 있느냐? 그거는 따로 압축기와 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렇고 다른 실험에서도 실제로 온도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이론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팩트체크 팀이요, 경기도 파주의 한 컨테이너 집에 가서 그 방글라데시 영상에 나왔던 방식대로 장비를 직접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렇게 지금 합판에 구멍을 뚫고요,
또 페트병을 잘라서 이른바 에코쿨러를 저희가 직접 만든 건데 그렇게 해서 창문에 붙여서 온도를 재봤습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이 지난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29.3도였는데 구멍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이 이제 들어오는 듯 하더니 이제 온도계에는 변화가 없었고요. 오히려 점점 온도가 오르더니 급기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분 만에 30도를 넘어섰습니다. 네. 팀원들이 더운 날씨에 아주 고생이 많았는데요. 사실상 냉방 효과는 전혀 없었던 셈입니다. 네. 저도 이거 딱 보았을 때 에어컨 안 켜고 전기값 좀 아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이 크겠군요. 예, 사실 방글라데시 같은 곳에서는 이런 획기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정말 성공적이라면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보도가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효과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눈길을 갑자기 확 끄는 신기술을 소개할 때는 역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그런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김필규 기자였습니다.